제가 태어난 건 1950년 6.25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포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지요. 어린 나이에 참화를 겪으며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일찍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저는 밭에 나가 일도 돕고 동생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학교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컸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촛불 켜고 책을 보곤 했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야단 맞을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때 배운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20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칠수 씨라고 같은 마을에 살던 총각이었죠. 그 사람도 저처럼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열심히 살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시고 음식도 나눠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네요. 돈은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작은 방 하나 얻어 살았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첫 아이 두철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이 생긴 거죠. 두철이가 태어나고 3년 뒤에 둘째 옥철이도 낳았어요. 아이들이 생기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힘들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었나 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나이 들어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부부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구멍가게였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물건 떼오는 것부터 진열하고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모든 게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나갔죠.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식거리나 생필품을 사러 오시곤 했는데 점점 단골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죠. 여보, 우리도 저기 가게를 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지금 가게도 벅찬데 더 큰 곳으로 옮기자니. 하지만 남편의 열정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리를 잡았죠. 그때가 제 나이 40즈음이었을 겁니다. 가게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 부부의 정성은 같았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대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여럿 두게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죠.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라더군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거죠.
남편은 1년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 55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죠. 남편의 뜻을 이어 사업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게 되었고, 운 좋게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6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재산이 나중에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두철이가 30살 때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장성에서 짝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들의 신부감을 처음 본 날,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어요. 키가 적당히 크고 볼이 발그레한 예쁜 아가씨였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꼭 제가 젊었을 때 모습 같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절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싹싹해 보이던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이 아이라면 우리 두철이랑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해 제가 가진 걸 아낌없이 줄이라고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단이며 예물이며 하나하나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골랐죠. 특히 신혼집 마련에는 더 신경을 썼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좋은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은 곳으로요. 엄마, 이런 좋은 집까지 사주시다니 너무 죄송해요. 두철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 안 가구며 가전제품도 모두 새 것으로 채웠어요. 신혼 살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우리 두철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인사를 받고 있는데 두철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의젓해 보이던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 30해 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저귀 차고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우던 모습부터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모습, 대학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도 절 꼭 안아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하며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절 친엄마처럼 따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번에는 둘째 옥철이가 장가간다고 했어요. 옥철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옥철이가 데려온 며느리를 보고 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의 아가씨더라고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옥철이보다 오히려 똑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죠. 이 아이라면 우리 옥철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옥철이 결혼 때도 맏며느리 때와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일체 개입해서 최고로 해줬죠. 어머니,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두 아들 모두 좋은 짝을 만나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큰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산후조리원도 예약하고 아기용품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때로는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많아요. 라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첫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 지금도 생생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죠. 작고 보드라운 손을 잡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뒤로 저는 손주를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사날랐어요. 옷이며 장난감이며 아무리 사도 모자란 것 같았어요. 돌잔치 때는 아예 제가 다 준비했죠. 뷔페부터 답례품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랐어요.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둘째 며느리도 아이를 낳았고 손주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그때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챙겼어요. 손주들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낙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아들들의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손주들은 잘 크고 있어? 제가 전화를 해도 대부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내 아들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에 모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겨우 모이더라도 분위기가 싸늘했죠. 한 번은 두철이네 집에 갔다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손주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옥철이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갔더니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더군요. 제가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애 키우는 건 저희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어머님 방식은 좀 구식이라.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한참을 울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찾아가려고 했죠. 아들들 회사에 도시락도 싸들고 갔어요. 며느리들 생일에는 비싼 선물도 사주고.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찾아가면 어색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외출한 거더라고요. 명절에 모이면 아들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웃었죠.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손주들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모니까 하며 참았어요.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재정적 지원도 계속했고, 손주들 학원비며 여행 경비까지 제가 다 대줬죠. 큰 손주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사줬어요. 작은 손주가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전액 지원해줬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손주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잠시나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시. 곧이어 아들들의 차가운 반응에 다시 마음이 얼어붙곤 했죠. 어느 날 저는 큰아들 두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손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두철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퉁명스럽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두철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바쁘겠구나. 그냥 그렇죠. 어머니 무슨 용건 있으세요? 아들의 말투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들, 혹시 회사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진 않니?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두철이의 목소리가 확 변하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이제 애도 아니고 어엿한 어른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죠.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참견했나 보네. 그냥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알아요, 알아. 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며칠 뒤, 이번에는 작은 아들 옥철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작정 갔던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손주들 보고 싶어서. 며느리의 표정이 썩 밝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차가웠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며느리야, 애들은 학교 갔니? 며느리는 대답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저는 다시 말을 걸었죠.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 거니?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하는 듯한 말투로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고 싫은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베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서로 멀어진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추석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는 이번에 해외여행 가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결국 저 혼자 쓸쓸히 차례를 지냈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이 났죠.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한 달 뒤 큰며느리 생일이라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은 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죠. 어머님, 일부러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야, 며느리 생일인데 안 올 수가 있나. 자, 이거 내가 예전에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야. 며느리는 선물을 받아들고 잠깐 눈이 반짝였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이들 유학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내가 귀찮은 존재라더니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식들이 나를 찾는 건 오직 돈 때문인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다음 명절, 설날에는 억지로라도 가족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죠.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없었어요. 야, 너 요즘 주식 어때? 나 요새 대박 났다. 오, 진짜? 나도 좀 알려줘라. 아들들은 서로 돈 얘기, 주식 얘기만 나눴어요. 며느리들은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느라 바빴고요. 어머, 이거 봐. 세일하네. 사야겠다. 어? 나도 그거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들에게라도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그들 역시 절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해요. 다음에 놀아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손주들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찾는 건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고가의 명품백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사줬어요. 그때 며느리의 얼굴에 핀 미소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돈 때문에 지은 가식적인 웃음이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도움으로 새 차를 샀을 때 아들이 보여준 기쁨. 그게 정말 나를 향한 감사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새 차를 갖게 된 기쁨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재정적 지원도 줄였죠. 손주들 용돈도 예전처럼 넉넉히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태도가 또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아예 연락도 오지 않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아무도 문병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들이 제 입원 소식을 듣고도 모르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다니. 너무나 서글프고 비참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어요. 또 어떤 서운한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집 안가득 놓여있는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사진들을 보며 행복해했는데, 이제는 그저 먼지 쌓인 액자일 뿐이었죠. 한때는 왁자지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습관적으로 틀어놓은 것 뿐이었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늘 그랬듯이 혼자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택배가 왔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문을 열어보니 두 아들 두철이와 옥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들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두철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아침 먹었니? 제가 물었지만 아들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옥철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더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들에게 차라도 한 잔 내줬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잠시 후 두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래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평소 같지 않은 두철이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옥철이가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받으면 저희도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난 아직 정정하고 살아있는데 왜 상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찻잔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의 노후와 저희 미래를 함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두철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을 때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 드릴 수 있고. 두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두철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첫 월급을 받아와 저에게 선물을 사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두철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죠. 어머니 제 첫 월급으로 선물 샀어요. 받으세요. 두철이가 내민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늘 갖고 싶어 하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좋은 것만 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갚아드릴 거예요. 그때 두철이의 눈에 맺혔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옥철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살기 불편하실 테니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실버타운도 있어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옥철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요양원이라니 나를 버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옥철이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옥철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지금 그 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었거든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들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버거운 존재였니? 두철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 드릴 수 있고. 그래,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지.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속 얘기를 꺼내다니. 엄마 마음은 생각해 보았니? 제 말에 두철이와 옥철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옥철이가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머니와 저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거예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시면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고 저희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너희 편하자고 날 보내려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였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두철이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돌아가렴. 아들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루 종일 집 안을 돌아다니며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어요. 두철이와 옥철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두철이의 첫 돌 사진을 보며 그날이 생각났어요. 우리 두철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돌잡이에서 두철이가 연필을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 기대에 부풀었었죠. 옥철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보니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옥철이가 울먹이며 말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새 학교 가방을 메고 있던 옥철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 옥철아, 괜찮아.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학교 가면 새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달래며 학교로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교문 앞에서 옥철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아들 씩씩하게 학교 다녀와. 엄마가 맛있는 간식 준비해 놓을게. 그때 옥철이가 눈물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작고 순수했던 아이가 지금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두철이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 나왔어요. 그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두철이가 기쁜 얼굴로 달려와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남편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저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니.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항상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했던 건 아닐까. 그들의 행복보다는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부스스한 머리, 퀭한 눈.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예요. 제 삶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삶을 찾아가기로 했죠.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예쁜 옷도 사 입었어요. 미용실에서 새로 한 머리를 보며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거리를 걸으며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항상 검정색이나 회색 옷만 골랐는데 이번에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골랐어요. 어머, 손님 참 젊어 보이세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가슴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거기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녔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굳어있던 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노래 교실에서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놀랐어요. 이렇게 맑은 목소리가 제 안에 있었다니.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이 기다려졌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두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새 연락도 없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내 생활하느라 바빴어. 두철이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고 물어볼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제가 변한 걸 느낀 걸까요? 그 뒤로 아들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오고 명절에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명절에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예전처럼 온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제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은 제 변화를 느꼈는지 어색해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요새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옥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달라졌니? 그냥 내 인생을 살기로 했을 뿐이야. 제 대답에 아들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사시는 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렇게 사는 것도 좋겠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맑고 평화로워 보이던지. 재산을 다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TV에서 본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재산, 그것들이 과연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나요?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쓸지 그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본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걸 나누면서 살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제 생각을 털어놨죠. 선생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2회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어요. 그 집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119에 전화를 걸고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가진 건물 중 하나를 노인복지재단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가슴이 뛰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산 기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듯 했어요.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한 번 기부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했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죠. 특히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애야, 정신 차려. 그 돈이면 너 호강하며 살 수 있어. 왜 남 주는데 쓰려고 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결심은 더 굳건해졌죠. 한 달 후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제 건물 하나가 노인복지재단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독거노인분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두철이가 전화해서 화를 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그건 다 저희 것인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그 말에 두철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옥철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변호사라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미 만났단다. 이건 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거야. 아들들은 한동안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제 기부 활동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노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제가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못 이룬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어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말이에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이 더 커졌어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죠. 영애야, 너 노후는 어쩔 거니? 그렇게 다 줘버리면 나중에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며느리들이 심했죠. 어느 날 두철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그 돈이면 손주들 유학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쓰세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정아,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너희가 키우면 돼. 부모 책임을 할머니한테 미루지 마.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나가버렸어요. 두철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갔죠. 옥철이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옥철이 부부가 와서는 한참을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사업이 좀 어려워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옥철아, 너희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가 평생 번 돈을 왜 너희 사업에 쏟아부어?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재단에 출연했어.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에 옥철이 부부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 뒤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죠.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끊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요. 대신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노인복지재단에서는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그 아이들의 꿈 많은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장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제가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즈음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마지막 큰 재산,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지역 병원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첨단 의료 장비를 구입해 어려운 이웃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들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반한 채로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 구견인 신청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해봐라. 난 정신이 또렷해. 내 의지로 하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결국 아들들의 후견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제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어요. 집을 팔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봉사활동을 나갔죠. 때로는 노인복지재단에서, 때로는 장학재단에서, 그리고 가끔은 제가 기부한 병원에서요. 사람들은 절 보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뿐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따뜻한 마음, 보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노인복지재단에서 봉사할 날이면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죠. 장학재단에서 일할 때면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들으며 저도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었죠. 할머니, 제가 꼭 의사가 돼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병원에서 봉사할 때면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로라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할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힘이 돼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치유받는 것 같았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죠. 그럴 때면 예전 집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아들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에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잘못 봤어요. 큰아들 두철이가 어느 날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이제 저는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가 돼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워요. 가끔 옛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돈과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제 인생의 2막, 아니 어쩌면 3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박영애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이고 제가 느낀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부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하지만 또 생각보다 너무나 긴 여정이기도 해요. 그 여정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숙이고 올해 69살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길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겪은 이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외동아들 경철이를 키웠죠. 우리 부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경철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경철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죠. 주변 어른들도 항상 경철이를 칭찬하셨어요. 미수가 내 아들 정말 훌륭하구나.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경철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간 거였거든요. 남편과 저는 경철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두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경철이를 위한 거였기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경철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경철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그리고 30 즈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의 인생이 계속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잘 되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한순간에 바뀌나요? 경철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했죠. 주말에 한 번씩 오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핑계로 짧게 다녀가기 일쑤였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지.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위안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곤 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를 처음 봤을 때는 참 곱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곱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며느리를 처음 본 날,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서영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단정하고 예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서영이를 딸처럼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 서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영이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죠. 경철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더라고요. 하객들도 모두 칭찬이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고우세요. 아들 복도 좋으시지. 어쩜 저렇게 예쁜지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시간만 올 거라고 믿었어요. 서영이도 처음에는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집에 왔을 때 서영이가 가져온 선물을 건네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 이거 신혼여행 가서 어머님 생각나서 샀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서영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배워두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저는 그런 서영이를 보며 정말 야무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참 좋다고 생각했죠. 서영이는 요리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제가 경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면 옆에서 레시피를 적어가며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나중에 경철이 오빠한테 어머님 손맛 나는 음식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영이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고 찾아가도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죠. 신혼집을 꾸미는데 도움을 주려고 갔을 때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주방용품을 사갔는데 서영이의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갑던지.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서영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통화를 짧게 끊고 찾아가면 얼굴을 굳히고 대충 대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젊은 애라 아직 서툴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영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냉담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집에 가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경철이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서영이와 경철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영이가 경철이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 우리 생활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덜 오시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경철이의 대답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경철이네 집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어도 참았죠. 전화도 줄였고 명절에도 편할 때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울면서 잠들곤 했어요. 이웃들이 아들 내 집에 자주 가냐고 물으면 아이고, 젊은 사람들 사는데 뭐하러 가요? 전화로 안부나 묻지. 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아들 얼굴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체면 때문에 또 서영이의 눈치가 보여서 참았습니다. 서영이의 생일에 선물을 사들고 갔을 때의 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샀어요.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서영이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시큰둥한 표정으로. 어머님, 이런 거 사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 이미 쓰는 제품이 있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구식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늙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 뒤로 서영이는 제가 사온 선물을 거의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는 선물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제가 음식을 준비해 가면 어머님,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저는 그저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일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서영이가 어머님, 지금은 오시지 마세요. 제가 좀 쉬어야 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첫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지 못한다니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 후로도 손주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어머님, 아기가 잠들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하는 식으로 만남을 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온 할머니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죠. 명절 때도 오지 않았어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라는 핑계였죠. 하지만 SNS를 보면 서영이 친정에는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들었어요. 내 자식, 내 손주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곤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죠. 음식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짧은 대답뿐이었죠. 네, 잘 먹었어요. 네,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 때면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꾹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 해. 그래야 아들, 며느리와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죠.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모이면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대. 손주가 벌써 유치원에 다닌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은 친구가 미수가, 너희 아들네는 어때? 손주는 잘 크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아. 다 그러다 나아질 거야 하.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창피했어요. 명절 때면 더 서러웠어요. 다른 집들은 자식들, 손주들로 북적거리는데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했으니까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혼자 먹으면서 작년에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왔었는데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생일, 결혼 기념일에는 항상 선물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비싼 선물을 샀는데
점점 반응이 시큰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나 김치를 보냈어요. 이거라도 먹고 건강하게 지내길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짧은 문자 메시지 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전부였죠.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도 저는 괜찮아,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서영이의 친정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항상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본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제도 가서 봤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서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영아, 나는 왜 손주를 자주 못 보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서영이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정신이 없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모시러 갈게요. 그 다음 해가 언제인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식욕도 떨어졌죠.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강해야 해. 언젠가는 아들,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경철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반가워서 달려가 안으려고 했는데 경철이가 저를 피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회사 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 분노를 삭히려고 노력했어요. 화내면 안 돼. 그러면 정말 관계가 끊어질 거야. 그래도 가끔은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경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는 거야? 그랬더니 경철이가 대답하더군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그래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어요. 바쁘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다니. 명절 때 찾아오지 않는 것도 정말 서러웠어요. 설날이면 떡국을, 추석이면 송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곤 했는데 항상 실망만 했죠. 전화라도 오겠지 싶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오는 건 짧은 문자 메시지 뿐이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이게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 노력했죠.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제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경철이와 서영이가 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를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영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경철이는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하고 있었겠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막상 마주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죠.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우리 사이가 된 거구나. 가슴이 아팠죠. 한때는 얼마나 가깝고 친밀했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처럼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그러다 갑자기 서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슨 부탁일까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혹시 그동안 애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갑자기 애를 봐달라고? 내가 너희한테 뭐야? 필요할 때만 찾는 애 보는 할머니냐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이는 걸 느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경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제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실망했는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경철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줬어요. 바빠서?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 대학 보내고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철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그 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죠. 제 말에 경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도 죄책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서영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좀... 서영이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는 그저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 생활에 끼어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가끔 안부라도 물어주길 바랐던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보냈는지 생각났어요. 명절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음식을 준비했던 시간들, 생일마다 축하 전화를 기다렸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우리도 어머니를 패밀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러 온 거고요. 서영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패밀리? 그게 패밀리야?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어디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 있어?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손주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무슨 패밀리야? 그 순간 저는 얼마나 많은 명절을 혼자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손주의 얼굴을 그리워했는지 생각났어요. 그 모든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경철이가 달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 말에 경철이와 서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경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느끼는 아픔조차 공감할 수 없었죠. 엄마, 제발요. 경철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제 이성을 잃게 만들었던 거죠.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결국 경철이와 서영이는 머뭇거리다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저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죠. 텅 빈 집, 적막한 분위기. 그제서야 제가 한 행동이 실감났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래, 잘했어. 그들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은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애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는 걸요. 그동안 멀어져 가는 아들을 보며 느꼈던 외로움과는 또 다른,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날 이후로 경철이와 서영이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제 마음이 복잡했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했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경철이의 놀란 표정, 서영이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미수가 아들이랑 연락 안 되냐? 이웃집 할머니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 네. 라고 얼버무리곤 했죠. 손주는 잘 크고 있어?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주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 서글펐거든요. 명절에 아들 오겠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듣는 이 질문은 정말 듣기 싫었어요. 매번 거짓말로 둘러대야 했으니까요. 아, 네.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손주 생각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손주 생각이 났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진 않을까? 울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한 번은 공원에서 손주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할머니와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처럼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애들이 나를 홀대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갔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문득 경철이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놓고 울었던 적도 많았어요. 특히 경철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 때면 더 서러웠어요. 예전에는 그 반찬을 만들 때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반찬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습관처럼 그 반찬을 만들곤 했어요. 혹시나 경철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가끔은 경철이에게 전화라도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손가락이 전화기 위를 맴돌다가도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죠. 제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자식을 버렸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식이 저를 버린 건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겪은 아픔을 모르면서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죠. 불쌍해. 노년에 혼자 살게 됐으니.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서러워졌어요.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때로는 화가 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삭혔죠.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힘들었어요. 동네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길거리를 가득 메운 귀성 차량들.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고통이었어요. 설날이면 떡국을 끓이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었어요. 하지만 그 음식들을 혼자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가끔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이랑 같이 먹지 그래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죠.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명절을 보내는 제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TV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채널을 돌리고 싶었지만 어떤 채널을 틀어도 비슷한 장면들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TV를 꺼버리고 그냥 잠들어 버리곤 했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경철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를 발견했어요. 그 과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순간 울컥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죠.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아, 네. 괜찮아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네요. 라고 변명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마트를 나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할 일을 만들어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죠. 경철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어 답답했죠.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첫 돌은 어떻게 보냈을지, 첫말은 뭐였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내가 너무 심했나? 가끔은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한밤중에 깨어나 울다 지쳐 다시 잠들곤 했죠. 한 번은 꿈에서 경철이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경철이는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제게 안겼어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현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더 외로워졌어요. 꿈에서라도 경철이를 만나고 싶어 일부러 늦게 자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동네 노인정에 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들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대.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끔 누군가 미숙이 너 아들이랑 화해는 했니? 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곧 할 거라고 얼버무리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점점 허전함과 그리움으로 바뀌어 갔죠. 경철이의 웃는 모습, 손주의 천진난만한 얼굴.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자존심은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전화기를 내려놓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 생활은 점점 더 단조로워졌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텃밭을 가꾸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또 혼자 저녁을 먹고 잠들기.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텃밭을 가꾸는 것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 채소들처럼 다시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수확한 채소를 혼자 먹을 때면 또 서글퍼졌어요. 예전에는 경철이 가족과 나누어 먹었는데 TV를 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가족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고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화가 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라디오를 들으며 보냈어요. 그나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제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는 주로 일기를 썼어요. 일기장에 그날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적으면서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기는 경철이와 손주에 대한 그리움, 서운함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도 경철이 생각이 났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문장들이 매일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누구일까 하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요. 경철이와 서영이 그리고 손주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죠. 엄마, 경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기쁨, 분노, 그리움, 서운함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만 나왔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작고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손주를 꼭 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났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손주를 안은 채 울기만 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울었어요. 경철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들어와라.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철이와 서영이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신 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경철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서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이게 진심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때 손주가 제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그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 할머니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을 녹였죠.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주. 경철이와 서영이도 함께 안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울며 서로를 안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아픔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죠. 엄마, 이제부터 자주 찾아뵐게요. 경철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서영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공경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정말이니? 또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경철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볼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벽해지진 않았죠.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크게 변했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메마르고 갈라졌던 우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는 정말 딸처럼 저를 챙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해서 만들어 오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서영이의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정말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서영이의 진심 어린 노력이 계속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저는 서영이를 진정한 딸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경철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자주 하고 퇴근길에 들러 안부를 묻기도 했죠. 때로는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얼굴을 비추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 왔는데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 보냈던 쓸쓸한 생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가장 큰 기쁨은 역시 손주와의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맑은 눈빛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손주와 함께 놀고 책을 읽어주고 음식을 만들며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특히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제 어린 시절 추억들이 되살아나 마음이 따뜻해졌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되면 이제는 우리 집이 북적거렸어요. 텅 비어있던 집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경철이 가족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돈도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 되어갔어요.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는 명절만 기다려질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옛날의 상처가 되살아나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위로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죠. 경철이와 서영이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려 노력했고, 저 또한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려 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죠. 이제는 작은 의견 차이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어느 날 경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우리를 그렇게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영이도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의 너그러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영이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제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매일이 기대되는 날들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가득 차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의 행복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해요. 이제 제 나이 69,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삶의 여유와 깊이를 이제야 느끼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 특히 손주의 사랑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축복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갈등이 너무 크고 깊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